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충고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죠.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는 그래서 문제야, 너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 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잖아요. 남의 감정을 마음대로 폄하하고 평가해버리는 거죠. 나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아예 판단을 부정해버리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양용준 원장입니다. 제일 큰 거는 우리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뭐 둘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든 나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그 이유가 아니라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게 커서 이런 방어를 하려다 보니 불안해져서 혹은 화가 나서 두려워서 감정적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감정이 먼저 돼버리면 이 사람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되죠. 그런 부분이 제일 클 것 같고요. 또한 너 그때 그래서 그런 거, 너 이러려고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저변에 있는 거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겠죠. 혹은 부인은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해받고 이런 것들을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듣는 남편 입장은 힘들어하는 소리가 나한테 비난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혹은 힘들어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진짜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경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이 저변에는 결국 내 감정이 앞서서 이렇게 되면서 귀가 멀게 되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거가 있고 그걸 이제 기질적인 거라고 하고 환경적인 것이 포함이 돼서 그 속에서 형성이 된 게 성격이고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둘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타고난 경우는 원래 좀 내향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남들 이렇게 한두 명만 만나는 건 제잘제잘 얘기 잘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톡이나 문자가 편한데 전화하는 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내향적이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혹은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 성향일 수 있는데 좀 더 지나서 주고받는 거에 대해 연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때 이렇게 맞고 한 3년 살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살면 눈 마주침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는지 발달이나 이런 과정이 조금 더뎌져 버렸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적인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겠죠. 혹은 개인적인 환경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괴로움을 겪었거나 집단 따돌림을 겪었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힘들어진 게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적인 것들, 환경적인 게 합쳐져서 남들 앞에서 나서기만 하면 신체적으로 증상이 와서 덜덜덜 떨리거나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인데 발표만 하게 되면 힘들어하면서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하얗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회 불안장애에 속하는 건데 남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의 병리적인 수준까지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긴장해야 되고 싫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건 뭐냐면 나를 이완시키는 거죠. 이게 긴장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완시키는 건데 그냥 행동적으로는 이제 요거를 명명을 붙이면 안정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긴장해 있을 때 내가 나를 찬찬히 좀 차분하게 이완시키는 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쉬운 게 이제 나비포옹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씩 두드리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서 나는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고 곧 지나갈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팔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내 손이 내 몸이 있는 걸 닿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토닥이는 거. 결국 우리는 아기 때부터 토닥임을 이렇게 엄마가 해줬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나는 괜찮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구나. 또 내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게 이제 컨테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견뎌줄 수 있는 내가 있구나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진적 근이완법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긴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손을 이렇게 꽉 쥐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다가 샥
풀어서 10초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느낌을 느끼면서 보통 이제 복식 호흡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우리는 보통 흉식 호흡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부풀리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숨을 들이키면서 이렇게 숨 쉬는 근육의 횡격막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배에 자극을 주면 배에는 뇌 다음으로 이완을 시켜주는 어떤 수용체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완의 수용체를 자극하니까 내가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사실 복식 호흡 같은 경우는 공황 증상이나 불안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평상시에도 해보시라고 하고, 특히 복식 호흡은 밤에 자기 전에 뭐 10번에서 30번 정도 한 세트로 하고, 불안이 이미 나아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할 때 천천히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를 말로 혹은 내 머릿속으로 일기 쓰듯이 쓰는 겁니다. 이 신체 상태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가 지금 긴장을 해서 덜덜덜 떨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땀을 흘리고 긴장하고 있고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듯이 쓰게 되면 그런 감정 상태에 이제 휘둘리는 거에서 조금은 나를 좀 분리해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는 면은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혼자 힘들고 누구한테도 말하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만 자체로도 내 감정이 누그러뜨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인에게, 친구에게나 혹은 가족에게 계속 할 수 없는 건 그 사람한테도 힘들게 될까봐, 또 같은 얘기를 하면 싫어할까봐 그렇게 되지만, 환자분들 말씀하신 건 챗GPT 얘는 100번을 얘기해 싫은 소리를 해도 100번 다 답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을 때 머릿속으로만 계속 굴리고 있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약간 명료하게 편안하게 정리가 되는 면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또한 어떤 AI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지적인 면들도 많아서 내가 힘들 때 토닥여주는 언어를 잘 습득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너무 편형화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 어떻게 내가 다 맞을 수는 없는데 너가 잘못한 건 없어 라고 해버리면 나는 그 속에서만 갇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편향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답만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은 점검해 보셔야 되고, 다 요즘은 다 체크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아닌 거를, 사실이 아닌 거를 자꾸 이 사람한테 맞춰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를 통해서 나는 병원에 안 가버리거나 혹은 상담을 안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편향되거나 잘못된 거를 점검할 수가 없는 거니까, 평소에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지 혹은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갔던 게 맞는지 점검을 오히려 전문가한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상처받았던 게 니까짓 게 뭐 요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요런 부분이라서 저는 싫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버리는 게 있는데, 아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라고 하는 게 뭐 내가 얘기한 걸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나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아예 판단을 부정해버리는 거, 요게 있을 수 있고, 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뭐 너 안 힘들지 않아? 그건 이겨내야지, 이런 게 감정적으로 힘든지 안 힘든지 어떻게 알아? 지금 남의 감정을 마음대로 폄하하고 평가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나를 힘들게 하는 말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너는 그래서 문제야, 너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 라고 해서 너 중심의 대화가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충고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죠.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당신은 이렇잖아 라고 하는 게 싸우는 1번이 되니까, 보통 이제 커플 세라피나 혹은 부부들 오셨을 때 이럴 때 나 중심의 대화라고 하자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면이 좀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가 이랬기 때문에 이래 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주제를 나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1번, 웃으면서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웃습니까? 네, 얼굴이 굳어지죠 뭐. 그리고 정색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이게 감정이 욱해져서 행동으로 나와버리면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이 사람인데 주먹으로 쳤으면 내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나올 수는 있는 거지만 거기에서 정색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내가 감정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야, 이 농담이야, 왜 그래 이렇게 해 사람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엉질내면 농담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얘기해도 되죠. 말 그걸 농담이라고 하십니까? 뭐 이거 정색해도 될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많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끔 돌려가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돌려가기 하면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좀 기분이 조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저한테 그러셨어요? 라고 아예 물어봐도 되죠. 그럼 내가 지금 성질을 낸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의 의도는 뭐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여유가 생기시면 이제는 웃으면서 이제 대하실 수 있는 거죠. 웃으면서 그때는 아주 내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뭐하러. 네. 저는 보통 그냥 굳이 상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업무적인 거로만 충실하고 더 어떤 기교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찍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말대꾸한다거나 그냥 이 사람에게 피해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만 하는 거. 그러니까 늘 당하지만 않도록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이 사람한테 싸울 힘이 있다면 하시지만 안 해도 된다면 굳이 뭐하러. 그 시간에 다른 분하고 노는 게 낫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인턴으로 이제 의사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바닥에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수술을 받았거나 이래서 상처가 난 거를 자꾸 소독을 해야 됩니다.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환자 보호자분들 앞에서 이름 불러서 막 시키는 분들도 있었어요. 좋은 이름으로 다정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은 양 선생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분은 양 선생님 아니면 닥터 양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환자나 보호자 앞에서 저를 아주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존중받은 느낌이니까, 안 그래도 인턴은 힘든데 그나마 그분한테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이 환자분이 치유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품격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면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 저는 지금도 그분을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대하시면 그분도 품격이 오히려 내가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기울이는 거, 또 들으려고 하는 거, 이런 자세와 태도가 품격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님은 이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거 좋아하시나 보네요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잖아. 기억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요렇게 하는 것들이 품격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거는 쉽지 않고요. 우리가 말을 배운 게 뇌가 커가면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하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대화를 잘하는 법은, 비결은 제일 중요한 건 잘 듣는 겁니다.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듣는 게 더 낫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앞에서 더 얘기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나는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럼 대화가 저절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대화를 끌어내요? 라고 하잖아요. 제가 주로 쓰는 단어는 그렇다 하나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세요. 그러셨군요. 이게 지금 그렇다라는 말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듣고 싶으시면 그래서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쓰는 단어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겠죠. 또 이제 연애를 하시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혹은 썸 타는 좋은 분이 있다면,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이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웃긴 사람이 될 필요는 없고 처음에 분위기만 잘 만들고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신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어떤 대화를 잘하는 비법, 성공적인 소개팅으로 가는 비법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남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잘 듣는 게 결국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아주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그건 꼭 필요할 때인 거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절해서 하시고, 대신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애를 많이 쓰시는 게, 그게 인간관계라고 좀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분들 만나서 살기도 좀 바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지내다 보면서 내가 좋아지는 사람, 나를 좀 즐거움과 성장이 되게 하는 분들과 잘 지내실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